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8월 18일 날 7급 공채 시험이 있었죠. 교정학 7급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은 기출문제 나책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7급 시험은 평년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소위 만점 방지용이다 싶은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작년은 매우 쉬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고 평년에 비해서도 약 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난이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급 정도의 난이도다 생각이 되는 게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중급이 12문제, 하급이 5문제 정도. 그래서 중상의 문제가 15문제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 구성, 출제 분포에서도 예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보면 교정학하고 형사정책 비율이 교정학 비율이 13문제였고요. 형사정책이 7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교정학 문제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법령 이론 대비하면 법령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법령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학의 법령은 8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론 부분, 교정학 관련 이론이 5문제,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법령이 3문제, 그리고 이론이 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 비중 중에 이론이 9문제나 나왔습니다. 평년에 비하면 상당히 이론 비중이 높았던, 그래서 조금 법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출제가 되면 문제가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이론 부분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었고 법령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려운 거 한 2가지를 들자면 조선시대의 유형제도,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관찰법 있죠. 보호관찰법은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생소하거나 좀 난이도 있는 갱생보호 대상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2문제 정도가 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낙인 이론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맞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법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고 바로 공식적인 형사 절차라든지 또는 이런 처벌이 낙인을 가져와서 계속 범죄자의 세계에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처벌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통제 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통제 이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법률적 통제다 그러면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적 효과를 처벌을 통한 특별 예방이나 일반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모든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 유대나 연대 요소에 의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옳은 지문이죠. 다음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일반 긴장 이론은 계층에 따라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가 아니라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긴장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또 미시적 관점에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범죄의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강조한 이론인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그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4번 사회 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맞죠? 그래서 그 해체된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고 주민들이 수많은 이동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제력 약화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비행 문화의 특징이 존재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좀 쉬웠죠? 고전학파와 실증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1번에 경험주의고 과학적인 접근, 실증주의 맞고, 2번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 그래서 소질 환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결정론적 시각이죠. 결정론적 시각을 가진 측면에서 실증주의 맞고,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통제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소질이나 환경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처벌보다는. 그래서 1, 2, 4번이 옳고요. 3번이 답입니다. 사회적 책임보다 위법행위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고전주의 시각이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개인이 범죄를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비교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강조하는 모델을 하면 고전주의 시각이고, 실증주의에서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 답이죠. 범죄행위 학습 과정과 정상행위 학습 과정은 동일하다. 그래서 예전의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병질자로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소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다면, 서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 정답이고요. 다음 2번. 범죄행위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수법의 학습의 결과다. 이 중에 앞부분 잘못됐죠. 유전적인 요인은 서덜랜드에서는 관계가 없죠. 환경적 요인이고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3번.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것도 서덜랜드의 주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학습했느냐, 또는 위반해도 무관하다라고 학습했느냐의 그 학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여기 나열된 것 같은 경제적 위치나 차별 경험과는 무관하다. 다음 4번.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가 학습된다. 이거는 서덜랜드 주장이 아니죠. 글레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주장입니다. 서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구들 간의 이런 직접 접촉에 한해서만 학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걸 비판한 글레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 영화라든지 TV 속의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덜랜드의 이론을 비판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4번.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자, 정의 모형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의료 모델이나 개선 모델 등에서 실시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의료나 개선 처우를 바꿔도, 교정 처우를 바꿔도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사법 정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인권이나 적법 조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이론이고요. 자, 1번. 교화 개선 모형을 통한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는 실패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모델은 실패했음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 경중에 상응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니까 옳은 지문이고, 3번. 교화 개선보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이다. 그래서 사법 정의의 실현, 그래서 사법 모델이라고도 하고 정의 모델, 공정 모델이라고도 하죠.
다음 4번.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 이건 뭐죠? 요거는 의료 모델의 시각이죠. 그래서 정의 모델과는 관계가 없다.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유배지에 직계 존속을 동반할 수 있었다. 네, 일반적으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형일 때에는 유배지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 유일하게 왕족이나 고관에게 부여됐던 안치가 있었고, 안치 중에서도 위리안치, 가시덤불 울타리에 가두어두는 위리안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옳은 지문이 되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중도부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벼슬아치 관원에 대한 유배형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유형에 속했고요. 행동의 제한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고관 왕족에게 부여됐던 안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치는 본양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 특히 위리안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한이 컸고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3번. 유배 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형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배지, 각각에 보내지는 그 유배지의 고을 수령의 권한으로 부여가 수령의 책임이었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유형은 기간의 정함이 없죠.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죠. 특별히 왕명에 의해서만 복귀가 되는 예외가 있었을 뿐 원칙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무기형입니다. 무기. 그래서 유기금고가 아니라 오늘날의 무기금고라고 볼 수 있죠. 작업 의무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았으니까 금고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기금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번.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박탈모형과 유인모형의 비교에 관한 문제였고, 먼저 기억번. 교정시설에서 문화, 관습, 규범을 등을 학습하는 과정. 바로 이렇게 교정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교도소화라고 하니까 옳은 개념이고요. 니은번. 박탈모형은 수용자 문화를 사회로부터 수용자와 함께 들여온 것. 들여온 것은 박탈모형이 아니죠. 들여온 것은 바로 유입모형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니은 지문은 유입모형이고, 디귿을 보면 유입모형은 교도소와 원인을 수용으로 인한 고통, 각종 권익의 상실이다. 고통, 권익의 상실, 박탈 때문에 교도소 문화가 형성된다. 이거는 박탈모형.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니은 디귿은 다 반대로 됐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유인모형, 디귿은 박탈모형.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번. 자유주의자들은 박탈모형을, 보수주의자들은 유인모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옳은 지문입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교도소에 격리 구금하는 것을 피하자.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탈모형과 연결시켜 보면 박탈모형은 교도소 내에서 박탈에 따른 격리 구금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자 부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박탈모형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유인모형을 지지한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가 지지한다고 그랬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고통 해소를 위해서 부문화가 형성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리 구금하는 것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박탈모형과 자유주의의 주장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인모형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다. 그래서 이건 보수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도소에
구금을 시켜서 사회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인모형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 격리구금함으로써 사회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된다. 특히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정한 뭐 조직세에 가담하거나 그죠? 일정한 나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도소로 집어넣어 가지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인모형은 뭐예요? 사회에서의 경험을 교도소로 들여온 유형이다. 이걸 강조하니까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사회에서의 안 좋은 문화가 교도소로 들여온 것.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이 사람들을 전부 격리 구금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측면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탈모형은 자유주의자와 연결이 되고 유인모형은 보수주의자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고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7번. 형집행법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혼거수용은 인원은 2명 이상이 아니죠. 3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 요양 등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한다. 이거 틀렸죠. 자, 독거수용에는 처우상 독거가 있고 개호상 독거가 있죠. 그중에 처우상 독거 같은 경우에는 처우입니다. 그래서 주간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보통 주공야독이라고 많이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낮에는 공동생활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독거구금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지문을 보면 처우상 독거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 여기서 야간에는 이란 말이 빠져야 되죠. 그죠? 주간에는 공동생활하고 그다음에 휴업일에만 앞에 야간을 붙여가지고 야간과 휴업일에만 독거구금한다. 그래서 야간이란 말의 위치가 잘못돼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개호상 독거란 사람의 생명보호, 교직시설의 안전시설을 위하여 실외운동, 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이게 틀렸죠.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형집행법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요거는 상시 독거인데 뭐 목욕이라든지 식사 등일 때는 예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는 남성 그리고 19세 미만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옳은 규정이고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 등 남자, 여자, 성인, 소년 등을 항상 호송할 때에도 좌석을 분리한다든지 해서 접촉을 못하게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다음 8번. 형집행법 법령상 금치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금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었고요. 1번 금치 처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자, 금치를 받게 되면 우리 형집행법에는 1호부터 13, 14호까지가 있고 바로 14호가 금치 처분이고 이게 108조에 규정된 거죠. 108조 1항. 자, 이 중에 뭐 여기 경고가 있고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50시간 내 3개월 내 이런 것들이 있고 4호부터는 14호까지 어떻게 돼 있죠? 30일 내에 각종 제한이고 요걸 이제 키워드를 적어보면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신문, TV, 자비구매 물품, 작업, 전화, 지필, 서신, 접견, 실외운동 정지, 금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금치는 4호부터 12호까지 여기죠. 여기까지가 자동적으로 함께 부과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문을 다시 살펴보면 자, 금치 처분받은 자에게 전화 통화 제한 여기 있죠. 그래서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2번. 소장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자, 금치 처분 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외운동 조치를 부과할 수 없도록 최근에 개정이 된 사항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치 처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외운동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도주라든지 자해, 타인의 위해, 기타 안전질서에 관해서 불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런 사유가 있다면 실외운동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문에서 자해 우려가 있으니까 실외운동 정지를 추가할 수가 있긴 한데, 이때 단서가 있었죠? 어떻게 돼 있었죠? 제한을 하더라도 매주 1시간 이상은 허용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었어요. 요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전면 금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자해 우려가 있다면 실외 운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전면 금지는 불가능하고 그중에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허용해야 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은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소장은 금치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 건강을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 금치를 하게 되면 사전, 금치 집행 중, 또 끝나고 나서 또 다 건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이것도 강의 중에 많이 설명하는 건데, 금치일 때는 징벌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치 이외의 징벌일 때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징벌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비교하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민형교도소법 문제입니다. 자, 규정 업무에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를 민형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 그죠? 공영교도소든 민형교도소든 모든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을 한다고 그랬고. 2번. 교정법인은 민형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감염병이 있다. 수용자에게, 신입자에게. 그러면 공영교도소 형집행법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바로 민형교도소에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 신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었죠. 다음 3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업무를 누구에게? 법인에만이죠. 법인 또는 개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포괄적 위탁일 때는 오로지 법인에만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 4번. 교정법인은 위탁 업무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는 국가 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이 민간의 어떤 경영기법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민영교도소를 설립했다면 최소한 국가 공영교도소와 같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돼야지 그것보다 열악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상 간이 입소 절차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최근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 조항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사전 심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반 정식 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신입자와는 달리 정식 입소 절차를 다 거치게 되는 것은 뭐 알몬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건 무리가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단하게 입소 절차를 실시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1번. 긴급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자,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건데요. 먼저 밑에 해설의 내용을 보면 해설에 중간에 동그라미 1번, 4번 밑에 별표 해놓고 형집행법 16조의 2 이게 새로 생긴 조항이고요. 자, 이걸 읽어보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 긴급체포, 212조 현행범인 체포. 바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런 각종 사유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시설에 유치가 된 피의자에게는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사소송법 201조의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집행 및
71조의 2 구인 후의 유치 규정에 따라서 구성자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규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바로 이 두 가지가 간이 입소 절차의 대상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 보면 아까 확인한 대로 1번에 긴급 체포되어 체포된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된 경우, 이 두 가지는 이제 바로 아까 확인했던 1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판사의 피의자 신문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시설에 유치된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판사가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시설에 유치됐다면 정식 신입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이 입소 절차가 아니라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피의자 신문 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간단한 입소 절차를 실시해라.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3번은 이미 신문이 끝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 입소 절차에 의한다. 3번이 답입니다. 4번에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시설에 유치된 피의자는 아까 확인했던 2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 다음 11번.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하죠. 그 다음에 2번 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교도소에서는 현금을 소지할 수 없고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나갈 때 줍니다.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2번 정답. 다음 3번. 징벌로 3개월 내에 작업장려금 삭감할 수 있다. 징벌이 아까 1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요거 작업장려금 삭감이 바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작업장려금이나 작업 상태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네, 사전에 이런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2번이 정답.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조선시대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장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남형의 폐해가 가장 큰 5형 중에 하나였죠. 그중에 남형의 폐해가 가장 큰 장형이었는데 바로 갑오개혁 이후 그 이듬해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2번.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 실시됐다. 맞죠? 그래서 앞부분에 우량수용자 석방령이라고 하는 선시제도가 미군정기에 실시가 됐는데 뒷부분이 잘못됐어요. 간수 교습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미군정과는 무관합니다. 간수, 오늘날 교도관이 되겠죠? 교습 규정은 일제시대 때 1917년 이후에 일제시대에 운영이 됐던 간수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 규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 명칭이 교도소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형무소는 1923년 일제시대 때 형무소라는 명칭을 쓰다가 61년 행정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도소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다음 4번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용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뭐 보통자, 특수기능 소지자, 분야자 등 여러 가지 종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 다음에 등급별로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수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하는 단계적 처우 제도가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형집행법령상 규요 허가 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 소장은 필요하다면 규요 시 교도관을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동행규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죠. 규요를 안 내보내는 것보다는 내보내는 게 바람직한 정도인데 혼자 갔다 오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동행규요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2번. 소장은 규요자가 신청할 경우에 작업 장려금의 전부 일부를 규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요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럼 바로 이 작업 장려금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소장은 규요자가 규요 조건 위반한 경우에 규요 취소, 이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요를 실시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위반하면 바로 이런 조치가 따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정답이죠. 소장은 2일 이상 규요를 허가한 경우 규요자의 규요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장에게 통보, 보호관찰 소장이 아니고
경찰관서장,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일 이상 기유를 하게 되면 그 기유할 기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관할하는 경찰관서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유지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4번이 정답. 자, 14번 문제. 자, 얼마 전에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거의 또 그래프는 있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린의 보호관찰관의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보호관찰관은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강조하는 유형과 지원을 강조하는 유형,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 네 가지 보호관찰관 중에서 통제를 가장 강조하는 통제를 강조하는 것을 처벌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통제를 강조하니까 통제 기능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통제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을 차이를 둔다면 통제를 강조하니까 이 부분은 통제 매우 높고요. 지원은 낮아지는 걸로 해석이 되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적 보호관찰관이 있죠. 이건 지원을 강조하는 거. 이 부분은 지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는 완화가 되는 이렇게 상반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와 지원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제가 잘못 적었나요? 그렇죠. 바로 지원을 강조하는 건 복지적 보호관찰관이죠. 그리고 두 개를 절충하는 게 바로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니까 바로 통제와 지원 기능을 전부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로마자 4번 해설지에 있는 거 통제 지원 모두 소극적이다. 이건 둘 다 임무를 최소한, 그래서 이걸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보호관찰관은 둘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통제 기능도 약화되고 지원 기능도 약화되고. 자, 이걸 기준으로 표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통제 기억번을 보시면 지원은 높고 통제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원은 높고 통제는 낮아지는 거. 바로 기억번은 복지적 보호관찰관과 연결이 되고요. 니은번을 보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지원도 강조되고 통제도 강조되는 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니은번은 보호적 보호관찰관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둘 다 낮아요. 그래서 지원도 낮고 그 다음에 통제도 낮다. 바로 여기죠. 수동적 보호관찰관. 리을번은 통제는 강조하면서 지원은 낮아지는 유형이 되겠죠. 통제는 강조하고 지원은 낮아지니까 바로 리을번은 처벌적 보호관찰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송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2번 소장은 교육 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 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죠?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는 일시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3번 소장은 교육기본법 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 본인의 의사, 나이, 지식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건 의무상이라고 그랬죠.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 고등교육법 8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가? 교육 대상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죠. 방송통신대학 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자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 고등학교 과정, 독학사 과정, 방송통신 대학 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 과정, 외고교육 과정, 정보화 교육 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부분
독학사 과정부터 정보화 교육 과정까지는 전부 교육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검정고시반하고 방송통신 고등학교 과정은 규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국가기관의 부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 방송통신 대학 과정을 물어봤으니까 교육 대상자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6번.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자, 석방에 관해서는 또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사면이나 가석방, 형집행 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내 석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날짜만 돼 있죠. 바로 형기 그 종료일에 석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여기 위에 있는 것 외에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5시간 내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수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용자에 대하여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 그래서 석방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에 잘 정착시킬 건지와 관련해서 11일 전까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 피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귀가 곤란하면 본인의 신청이죠. 그래서 바로 본인이 신청이 있을 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석방 전 5일 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장례 상담 지도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는데 숫자가 잘못됐죠. 석방 전 며칠? 3일 내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 거실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 자, 다음 17번. 중간 처우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중간처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회 내에 중간처우를 위한 시설을 두고 거기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한다거나 각종 사회와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격 흡수 장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시설 내 수용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접촉을 통한 각종 개방처우 있죠.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넓은 의미로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시 1번을 보면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바로 중간처우를 통해서 실시할 수가 있고요. 2번,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회 내 처우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중간처우의 개념을 넓게 생각을 해보면 시설 내 사회 내에서 그죠? 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와의 접촉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어떤 통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 복귀를 꾀해야 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이 잘못됐고요. 정답. 자, 3번. 규정시설 내 중간처우로는 중간처우가 바로 사회 내에서의 중간처우가 있고 시설 내 중간처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규정시설 내 중간처우는 외부 방문, 기후, 외부 통근 작업, 통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 수용된 사람에게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허용하는 형태의 중간처우가 되겠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4번.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 불확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감압실. 바로 이런 중간시설을 통해서 중간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고통을 내려준다. 그래서 감압실로 부르기도 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18번.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상 성폭력 수용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이 아니죠.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 약물치료기간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 그죠? 본인 부담 원칙입니다. 3번.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용자 가석방 적격심사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미리 내보내는, 형기 만료 전에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 둘 검토를 다 해야 되고 바로 성폭력 수용자에 대해서 바로 치료 명령 결정된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원의 치료 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받지 않으려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집행이 면제 옳은 지문입니다. 답은 1번. 다음 19번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항고 제기 기간은 7일 맞죠? 7일 내에 항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항고의 결정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바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죠.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고된 건 그대로 집행한다. 이걸 집행 부정지의 원칙.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지속이 된다. 옳은 지문. 자, 3번. 보호 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 가능하죠. 각종 처분에 대해서. 보호 처분, 부가 처분, 보호 처분이나 부가 처분의 각종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자, 다음 4번.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바로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죠. 그래서 항고장을 항고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서류는 그 원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원심에서 바로 항고 법원에 검토하고 항고 법원에 전달을 하게, 이런 시스템이 바로 소송의 일반 구조입니다. 우리 소년법에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답은 3번. 자, 이제 20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호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률에서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내용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낯선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곤란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숙소, 음식물,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하는 것. 맞죠? 옳은 지문. 2번. 숙식 제공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과도한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숙식 제공 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이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4번이 답인데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애 신청이 아니죠. 누구? 본인의 신청. 그래서 갱생보호 신청 자체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연장 신청도 나 좀 더 좀 이거 숙식 제공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건 바로 본인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이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중상급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평년 수준보다는 약간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향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기출문제를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향후 문제에 대해서 또 예측 가능한 실력을 좀 키워서 다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